안녕하세요. 강유입니다. 제가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 생애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언니들의 마음 공부, 부모편입니다. 작가는 오소희 씨고요. 수호서재에서 편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데 3번을 울었거든요. 여기에 총 7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6가지는 안 좋은 사례고 나머지 1개는 이상적인 사례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어디에선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라디오 사연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데서 접해봤을 법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3번씩이나 울었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문장에서 딱 멈춰서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은 건 아닌데 그렇게 일부러 생각하고 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책이 그걸 상기시켜 준 것 같아요. 알고는 있었는데 아, 맞아. 나 이랬었지. 그런 거. 아니면 내가 그런 줄도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내 마음이구나. 그랬던 문장.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울었습니다. 출판사의 10% 정도 저작권 허락을 받았는데 제가 6번째 희진이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보니까 10%가 좀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여섯 번째, 희진이의 이야기. 최하위에 놓인 딸들. 엄마는 아빠와 달라. 엄마는 첫 품이야. 내가 뱉은 첫 마디야. 아니, 엄마는 마르기도 전에 체온이고 냄새야. 엄마는 첫사랑이야. 아빠에게서 사랑을 못 받아도 엄마가 사랑해주면 아이는 괜찮아. 그런 엄마가 어린 나에게 온 세상이고 온 우주였던 그 소중한 엄마가 왜 나를 그토록 미워했을까? 나는 어쩌면 평생 똑바로 설 수 없을지도 몰라. 엄마가 툭 하면 나를 그토록 짓밟았으니.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없을지도 몰라. 엄마가 툭 하면 나를 더러운 년이라고 불렀으니. 알아, 엄마도 힘들었던 것. 어릴 땐 딸이라서 천대받았고 오빠와 남동생을 위해 불쏘시개처럼 이용당했지. 결혼해보니 남편은 능력도 안 되는 주제의 왕이고 시부모는 무식한 주제의 하늘이고 아들은 보란듯이 성과를 내주어야 하는데 무심하기만 해서 당신의 애를 태웠지. 그래서 내가 엄마 곁을 뱅뱅 맴돌며 다정한 눈길 한번 받으려고 따뜻한 인정의 말 한번 들으려고 그렇게나 애를 썼어도 엄마에겐 조금도 기쁨이 되지 못했어. 내가 실수할 때만 엄마는 내가 보였어. 화풀이할 대상을 찾을 때만 내가 보였어. 나를 그렇게 막대해서 엄마는 덜 힘들었어? 내가 불행해지는 것으로
엄마는 행복해졌어? 그럴 리가 없지. 내 엄마니까. 자식이 불행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게 엄마잖아? 자식을 낳아보니 더더욱 엄마가 내게 했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고 싶어. 이렇게 예쁜 아이에게 왜 그랬어? 아이가 내게와 예쁘게 굴 때마다 내가 얼마나 기쁘면서도 슬픈지 알아? 왜 나를 이렇게 기뻐도 슬퍼해야 하는 감정의 불구로 만들었어?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었다면 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엄마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엄마 인생에서 엄마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첫 번째 사람이 되어 주었을 텐데. 왜 그랬어? 왜 늙고 아프니까 이제와 나를 찾아? 왜 이제야 아들 소용없다고 해? 왜 딸은 꼭 있어야 한다고 해? 왜 아들에게 돈 다 주고 내게 돈 얘기를 해? 왜 내게 매일 전화해서 힘든 얘기를 해? 우리 힘든 얘기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어? 왜 나만 그걸 몰랐을까? 내가 힘들 때 엄마는 어디 있었는데? 아니, 나를 힘들게 한 건 바로 엄마 아니었어? 설마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야? 내게는 인생 내내 짊어져야 했던 밥이었는데 엄마에겐 기억조차 안 나는 배설이었던 거야? 내가 문제야 라는 오래된 세뇌에서 벗어나기. 희진이의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나의 바위는 엄마였다. 엄마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지역의 산골에서 8남매 중 6째로 태어났다. 아들 넷은 모두 서울의 명문대를 보낼 정도로 교육열이 높았던 외할머니는 남매 중에서도 공부를 제일 잘한 장녀인 이모가 국민학교를 졸업하자 몸이 불편했던 막내 이모를 맡기셨다. 엄마는 어린 시절 친척집을 전전하며 지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집에 돈을 벌어다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보수적인 산골. 거기다 한 세대 전 8남매 중 6째 딸. 아들은 넷. 이 정보만으로도 숨차다. 부모가 아들을 끼고 공부에 전 재산 올인할 동안 똑똑한 장녀에겐 몸이 안 좋은 막내를 맡겨. 또 다른 딸인 엄마는 입 떨려고 친척집에 보내고 그동안 여러 사례를 스터디해온 사람들은 이제 이 정도 정보로도 다소 그림이 그려지지? 이렇게 자란 엄마가 딸의 정서적 결핍을 이해하기란 힘들 거란 것. 엄마는 후진국에서 밥 한 공기를 위해 집에서 내쫓기기도 했는데 딸은 선진국 사람들이나 관심 가질 정서 타령을 하고 있으니 엄마 입장에서는 기껏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줬더니 헛소리하는 격이지. 이 딸이 엄마에게 가서 공감받으려고 얼쩡거린다면 좌절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라는 걸 지구 위에서 볼 수 있을 거야. 한편 지구 위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서 더 넓은 시각으로 내려다본다면 외할머니의 선택이 매우 대중적이고 자연스러웠다는 것도 알 수 있어.
완벽히 남성 중심적인 경제 구조에서 여자애들은 돈 들여 교육시켜봤자 취업할 때도 변변치 않고 시집 가면 남편 집안 재산이 되니 누가 딸에게 투자하겠어? 외할머니는 나름 타선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할 수밖에. 1단계 대면과 이해. 엄마는 외할머니를 대신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적은 재료로 맛난 요리를 해 가족에게 대접하곤 했다. 우리 엄마가 그렸을 행복한 가정이란 깨끗하고 맛있는 요리가 있는 집이 아니었을까 싶다. 지금도 엄마의 집은 늘 정돈되어 있고 언제나 먹을 음식이 많은 그런 곳이다. 좋은 관찰이야. 엄마가 능력도 장점도 많은 분이시구나.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엄마가 그랬듯이 엄마의 좋은 가정에 대한 정의에 정서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건 주목하자. 원가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엄마는 가난한 집안의 장손이자 소위 개천에서 용난 아빠와 결혼했고 그와 외모부터 성격까지 꼭 빼닮은 나를 낳았다. 엄마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요리 솜씨를 발휘해 맛있는 밥상을 차려내는 본인만의 방식으로 아빠에게 사랑을 표현하였지만 집안의 귀한 장손으로 키워져 밥상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아빠는 그런 엄마를 고마워하거나 특별하게 여기진 않았다. 아빠는 항상 바빴고 남편 역할보다 장남 역할에만 충실한 나머지 엄마에게 소외감을 주었다. 우울감이 심해진 엄마는 자주 침대에 누워 있었다. 꽤 정성스럽게 엄마의 입장을 헤아려 봤구나. 첫 문장에서 엄마가 너에게 바위였다고 선언하면서도 엄마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그 전후 맥락을 이해하려고 애쓴 너만의 애정이 느껴져. 그래, 효자라고 불리는 남자들은 소위 마마보이들이지. 엄마 젖도 못된 채 새 가정을 꾸린 남자들. 그래서 두 가정 중 어느 것이 자기가 돌봐야 할 진짜 가정인지를 평생 헷갈려하면서 양쪽을 들락거렸지. 희진이네의 경우엔 장남인 아빠가 아이의 원가정에 우선적인 소속감을 가졌던 것 같구나. 엄마가 많이 외로우셨겠어. 효녀라고 불리는 마마걸들도 마찬가지야. 친정과 지나치게 가까워서 남편들을 외롭게 하지. 엄마는 결혼 전 그토록 열악한 자원만 주어졌어도 돈도 벌고 살림도 하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여건이 어떻던 반드시 할 일을 찾아낼 만큼 능력도 많고 인정 욕구도 큰 사람이었어. 그걸 자기 개발로 풀어낼 사회적 여건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결혼 뒤에는 그걸 아빠를 통해 충족시키고자 해. 뜻대로 되지 않자 원망과 좌절을 희진이에게 투사하기 시작하지. 엄마는 집에 없는 아빠를 대신해 나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는 무뚝뚝한 아빠를 외모부터 성격까지 똑 닮은 내가 유난히 미웠을 것 같다. 말도 안 되지? 희진아, 여기를 읽으면서 언니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네가 너무 엄마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 아마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지 싶은데. 남편을 닮았다고 아이를 미워하는 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 단지 원망이 깊어서 병이 든 상태지. 네 말대로라면 왜 세상에 그 많은 여성들이
이혼할 때 그렇게나 양육권을 가지려고 싸우겠니?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아이와 남편을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 분리할 이성은 남아 있어야 정상적인 보정이야. 엄마는 그저 아빠와 풀어야 할 것들을 풀지 못했고 그것을 딸에게 푼 것뿐이야. 비겁하게도 눈앞의 약자에게, 부당하게도 전혀 잘못된 번지수에. 그런데도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네가 아빠를 닮아서라고 변명을 늘어놓았는지, 또 너는 그 부당한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자책까지 했는지. 엄마는 내가 유난히 미웠을 것 같다고 썼어. 아주 새뇌가 되어버린 거지. 나는 초등학교 시절 유난히 행동이 느리고 공상을 많이 하는 아이였고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행동이 굼떠서 할 일을 못했던 것 같다. 기억이 분명하진 않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매를 맞거나 엄청 혼이 났다. 글씨가 예쁘지 않아서 매를 맞은 기억도 난다. 도시락 가방을 학교에 두고 왔던 어느 날인가는 엄마가 나를 혼내는 것만으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늦은 저녁 시간에 학교에 돌아가 도시락 가방을 가져오라고 했다. 컴컴한 학교 복도를 마주하니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 도저히 교실까지 갈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 엄마에게 혼날 일이 더 큰 공포로 다가올 정도로 엄마는 나에게 무서운 존재였다. 혼나거나 매를 맞을 때마다 엄마의 단골 멘트는 지 아빠 닮아서 애가 맹하고 느려 터졌다. 답답하다와 같은 말이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대체 나는 왜 이렇게 맹하고 느려 터지게 태어나서 엄마를 답답하게 하는가 싶어 나 자신이 미웠던 건 물론이고 그런 유전자를 물려줘 엄마의 사랑을 못 받게 만든 아빠까지 원망스러울 정도였다. 초등학교 2학년쯤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구름사다리 건너기를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구름사다리 사이에 턱이 끼었다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턱 아래 선홍색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걱정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주변 아줌마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나는 내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보다 또 맹하고 멍청한 내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구름사다리 건너기 같은 맹하고 멍청한 짓을 한 사실을 엄마가 알면 얼마나 혼날지가 먼저 걱정되었다. 동시에 내가 괜찮은지 다정하게 걱정해주는 아줌마들 중 한 명이 우리 엄마이길 바랐다. 그래서였을까? 그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듯 우리 엄마한테 알리지 마세요. 우리 엄마 계모예요. 라며 울며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딸이 급소 바로 위에 턱이 찢어져 큰일 날 뻔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계모라고 말한 사실에 분개해 치료도 받지 않은 나를 때렸다. 주변 엄마들이 놀라서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다. 희진아, 눈물이 나오면 울어. 어떤 것도 억누르지 말라는 뜻이야. 이번엔 찌꺼기 남기지 말고 제대로 올라오게 해줘야지. 올라온 것들에 대해선 이름 붙이기를 제대로 해서 정리해줘야 해. 내가 굼떠서 같은 엄마가 이름 붙인 것들을 지워버리고 실제 있었던 사실을 네 언어로 다시 재정의해서 저장하는 과정 말이야. 사춘기가 접어들자 엄마는 더 이상 나를 때리지 않았다.
나는 나의 맹하고 느려터진 답답한 성격을 보완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엄마에게 인정받기 위해 적성에 맞지도 않은 임원을 하면서 모범생이 되었다. 그렇지만 엄마는 그런 나보다 싹싹하고 빠릿빠릿하다는 친구의 딸 칭찬을 더 많이 했다. 영희 걔는 애가 어쩜 그렇게 싹싹하니? 난 주희 엄마가 너무 부럽더라. 같은 말들. 가끔 엄마는 나의 노력을 요령 없이 무식하게 파고드는 그 무엇으로 평가절하 하기도 했다. 남동생은 공부를 못했지만 엄마는 쟤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만 하면 머리가 좋아서 너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래야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결코 엄마의 성에 차는 딸이 아니었다. 당시 나는 이유 없는 두통과 체증에 자주 시달렸다. 청소년기엔 그래도 때리진 않고 말로 상처를 주셨구나. 그래, 애들은 때리고 개들은 잡아먹던 시절이었음을 감안하자. 우리 사회는 정말 빠른 속도로 바뀌었지. 그러니 그쯤에서 매질을 멈추신 것만으로도 계속하신 것보단 아주 다행이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언니가 강조하는 나나 잘하자는 내 삶은 내 스스로 낫게 만든다는 뜻이지? 남 탓하며 앉아서 불평만 하지 말고 주체적으로 살기. 그런데 당시 여성들은 가족 구성원의 조력자로만 살아야 했어. 심지어 엄마는 대장부 기질을 지니셨는데도 자기 생의 주인의식을 갖기 어려우니 남편이든 아이든 남이 자기 생을 낫게 만들어주길 기대할 수밖에. 내 삶이 성에 안 찰 때마다 희진이처럼 만만한 대상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내가 못해낸 이상적인 성취를 그 대상에게 투영하면서 그가 못해내면 조롱하기도 해. 나의 불만은 결코 남이 채워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만족은 늘 어렵고 지적만 쉽지. 잘못 굳어진 가족 내 가불관계. 대학 입학 후에는 엄마도 본인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나도 내 삶을 따로 영유하면서 서로 딱히 부딪힐 일은 없었다. 오히려 친구처럼 잘 지낸 것 같기도 하다. 이 시기에 엄마에 대한 나쁜 기억은 없다. 엄마가 드디어 신경을 끄셨어. 엄마가 정서적 중거 집단을 남편에서 아이, 아이에서 친구로 옮기셨어. 이것만도 다행이야. 끝까지 따라다니는 분들도 계시잖아. 짐작건대 네 대학이나 직업이 엄마에게 어느 정도 대리 성취감을 들었던 모양이야. 흡족해지셨고 잠시 너를 놓아줄 수 있었던 거지. 하지만 말했듯이 남이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지. 결혼식 무렵에 엄마와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엄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평화롭게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었다. 이 부분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이 꼭 자녀 결혼할 때 이참에 당신들 결혼을 마음껏 다시 하시려고 모두 깔깔 웃는다. 당연히 상처지. 문제 상황에서 매번 그랬듯이 그때도 막말과 우격다짐이 있었을 거 아냐. 넌 또 울면서 다 받아들였을 거고
네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주먹으로 퍽 얻어맞은 적이 딱 한 번 있다 치자. 평생 잊을 수 있겠어? 한 번뿐이었다 해도 말이야. 그런데 이건 내게 사랑을 주어야 할 사람이 지속적으로 감정의 펀치를 날리는 거야. 잊을만 하면 또, 끝났다 하면 또. 당연히 못 잊지. 2단계. 위로와 긍정.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쉰다. 희진아, 지구 위에서 보기는 말이야. 다 용서하고 다 화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냉정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보면서 딱 벌어진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대로를 이해하고 과도한 해석은 금물. 절대. 오버는 안 돼. 네 경우에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하셨어. 그러니 내가 이해해드려야 해. 이건 오버야. 옆집 아주머니를 볼 때와 마찬가지로 엄마를 그냥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지구 위에서 보기야. 엄마라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런 남편을 만나서 그런 관계를 맺었고, 와중에 딸을 낳았는데 그런 식으로 키웠구나. 여기까지야. 절대 오버는 안 돼. 이미 네가 오버하면서 엄마에게 맞춰 살았기 때문에 오래된 습을 버리는 게 앞으로 이 관계에서 큰 도전이 될 거야. 그리고 버리는 만큼 성공할 거야. 엄마에게 이런 서운한 감정을 몰아서 얘기해 본 적은 없겠네. 네, 없어요. 괜히 졸병이 대장님 들쑤시고 싶지는 않겠구나. 희진이가 대장님 호명에 웃음을 터뜨린다. 그래. 그럼 대신 엄마가 희진이 내게 들어오실 때라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해. 저쪽에 계세요 하는 거지. 지금은 어떤 개입을 하고 계시니? 지금은 개입이라기보다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네 아빠가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런 식이요. 제가 워킹맘이라고 도움을 주거나 배려하는 건 전혀 없으세요. 너는 좋겠다. 너는 편하지. 이러시고. 난 힘들다. 난 복도 없다. 그런 식이세요. 예나 지금이나 일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려고 널 찾으시는구나. 네, 여전히 그렇긴 한데 제가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바빠서 끊어야 한다. 그런 건 가능해졌어요. 예전엔 하염없이 듣고 감정이 전이되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일 다시 전화할게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직장에 있는 딸에게 전화해서 대뜸 하소연부터 하는 엄마라니.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면 언니는 엄마에게 네 서운함을 말할 것을 권해.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엄마가 사는 게 힘들고 네 아빠는 어떻고 그럴 때 있던 그대로 엄마 그 힘든 거 나 어렸을 때 나한테 충분히 풀지 않았어? 말로 풀다가 안 되면 때리는 걸로도 풀지 않았어? 지금도 또 전화해서 풀고 있네. 엄마는 나한테 감정을 쏟아내서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걸 받아내고 있는 내 기분은 어떨 것 같아? 나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건 과거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엔 현재에 대한 버전. 엄마는 통화를 되게 일방적으로 해. 엄마 감정만 전달하고 끝이야. 나에게도 내 인생이 있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나도 힘들 때가 있다고.
그런데 엄마에게 말해본 적은 없어. 왜냐면 엄마가 궁금해한 적이 없거든. 또 말한다 한들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 이렇게. 나는 받아쓰기 할 때처럼 또박또박 불러주었다. 희진이는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도 자신 없는 미소를 띠고 묻는다. 할 수 있을까요? 희진이는 자주 웃는다. 다양한 감정을 웃음 하나로 표현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힘든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웃는 그 웃음. 그런데 그녀가 웃는 겉모습은 또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예쁨 아래 꾹꾹 눌린 아픔이 번져나와서 나는 희진이가 한 번씩 웃는 걸 볼 때마다 콕콕 마음이 아리다. 할 수 있어. 지금 적은 걸 소리내서 대본 연습하듯이 읽어. 어느 날 엄마가 또 전화해서 하소연하시면 말을 딱 끊고 엄마, 나 할 말 있어. 치고 들어가. 그리고 대본을 읽어. 언제까지 감정의 펀칭백, 감정의 쓰레받기 역할을 할 거야. 가족 사이에서 일방적인 관계란 있을 수 없는 거야. 있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더더구나 모녀지간의 친밀함을 가장한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네가 이렇게 엄마에게 말하는 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지. 알겠니? 착한 희진아? 희진이가 또 웃는다. 웃으며 네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양육자가 자기 감정을 못 읽고 감정을 미숙하게 다루는 사람이라면 그 양육자에게서 자란 나이 역시 자기 감정을 헤아리는데 어려움을 지닌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희진이는 지금부터 자기 감정을 정확히 읽고 그것을 적정히 다루는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건 그냥 네가 사람으로서 입이 달렸기 때문에 할 말을 하는 거야. 너는 그동안 입이 달렸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 그냥 귀만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지. 너도 입이 있으니 할 말을 해야 하고 그걸 우리는 대화한다고 하지. 희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옆얼굴을 보인 채 계속 예쁜 미소를 띠며 네네 하고 있다. 네가 말한 뒤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일단 엄마에게 맡겨보자. 노발대발하든지 변명을 둘러대든지 아예 부정하며 모르쇠를 하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 어쨌거나 네가 대사를 친 다음은 공이 엄마에게 넘어간 거잖니? 엄마가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봐. 그 반응이 내게 불편한 것이면 방문도 잠시 멈추고 전화도 받지 마. 기준은 그거야. 내가 편한가 불편한가. 이제부터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너는 네 감정을 주체적으로 돌볼 거야. 너는 엄마처럼 남 탓하며 살지 않을 거라고. 만약 네가 원하는 게 사과인데 사과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으신다면 네가 불편하겠지? 그럼 선을 그어야지. 네가 불편하지 않게 선을 넓게 긋는 거지. 저쪽에 계세요 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저것 말 안 하잖아. 꼭 필요한 사항만 공유하지. 이후엔 그 정도로만 소통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변명하시는 거 다 듣고 앉아있지 말란 뜻이야. 계속 통화 거절 버튼 눌러. 대신 다시 통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건은
편지나 문자로 분명하게 알려드려. 과거에 했던 폭언과 폭행을 사과하셔야 한다. 그래야 통화를 다시 하겠다. 그때도 전화는 내가 먼저 건다. 적어도 근무 시간에는. 내가 전화를 걸어 부모님의 안부를 물으면 엄마도 나에게 안부를 물어달라. 일방적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사양하겠다. 통화를 거절하는 그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뭐에 꼭 필요한? 엄마가 너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 네가 거기서 또 바로 뛰어가서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하고 원하는 대로 맞춰드리면 이 잘못된 가불관계에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 혹시라도 엄마가 모르실 수는 있어. 희망의 지점은 여긴데 엄마가 모르실 수가 있다는 거야. 네가 그동안 복종하며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엄마는 그저 너도 좋아서 그러고 있는 줄 아셨다는 거지. 엄마는 본인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하시니 네 마음을 전혀 못 헤아리셨을 수 있어. 네가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지 않는 이상 이 관계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필요해. 다만 그때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엄마의 몫으로 남겨두자는 거야. 네가 원하는 선을 분명히 긋고 엄마가 그 선을 존중하지 않으실 때 경계를 설정하는 건 네 몫으로 남겨두자는 거고. 네. 마음처럼 정확한 천친저울은 없다. 마음은 준 사랑과 받은 사랑이 서로 일치하면 딱 수평을 맞춘다. 그 순간 그 어떤 기울어짐도 없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준 것보다 넘치게 사랑을 받았다면 내 쪽으로 저울이 기울게 되어 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받지는 못했다면 저울이 그 사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사실 어느 날 사과 한마디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수평을 이루지는 않는다. 마음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한 번 기울어진 마음속 저울은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아주 성의 있게 관계의 면민을 살펴보고 구멍난 곳을 속속들이 메운 뒤에야 천천히 관계의 수평을 맞춘다. 사랑의 무게가 상처의 무게를 이긴 뒤에야. 이 망할 저울에는 그램이나 킬로그램 같은 단위 눈금조차 없어서 우리는 언제까지 어디에 얼마만큼 더하거나 빼야 수평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할 수가 없다. 그저 관계의 한 면을 들여다보고 거기 구멍이 나 있으면 꼼꼼히 메우는 수밖에. 그러면 또 다른 면이 드러나고 거기에 있는 구멍도 착실히 메워야 한다. 마치 책장을 넘기는 것과 같다. 넘기고 나서야 알 수 있고 넘길수록 이야기가 온전히 완성되듯이. 더 이상 엄마의 감정 펀칭백으로 살지 않기로 했다.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저 다른 사람의 별것 아닌 멘트에도 나는 여전히 내가 성격도 외모도 너무 별로인 매력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종종 있다. 결국 유년 시절과 사춘기를 거치며 알알이 박혀버린 그 어떤 노력에도 갖지 못한
타고난 사랑스러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열등감은 내 삶의 전반적으로 구석구석 자리 잡고 말았다. 그래서 누군가 칭찬을 할 때면 타인을 칭찬함으로써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구나 라며 비뚤어진 해석을 하게 된다. 티 없이 밝고 싹싹한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올라오는 질투심과 미운 감정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 생겨먹은 게 싹싹하지도 않은 주제에 어설프게 싹싹한 척하느라 에너지를 모두 소모하기 일수다. 내가 왜 이러지? 의문이 들 때마다 어렴풋이 이런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예전 어린 시절 엄마가 심어놓은 왜곡되고 잘못된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겠거니 짐작한다. 나는 언제나 관계에서 약한 피해자인 것 같았다. 그러나 문득 내가 피해자 역할을 자청해서 맡아온 건 아닐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나를 피해자 위치에 두고 가해자를 원망하는 패턴이 익숙했기에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삶의 패턴은 주체적이며 온전한 나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언제까지 남 탓이나 하면서 엄마의 영향력 아래 무력했던 나로 계속 살 순 없지 않은가? 이젠 엄마가 심어놓은 오래된 뿌리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하나씩 뽑아내고 진짜 나다운 것들을 차근차근 새롭게 심자는 결심과 의지를 다져본다. 더 이상 엄마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뽑고 또 심기. 새롭게 다져지기 시작한 밭에서 나는 나의 새로운 욕구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평생 게으르던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걷기 시작하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아, 내 몸이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깨닫는다. 내 스타일의 운동복을 잔뜩 샀다. 앞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에게 해줘야겠다 마음먹어본다. 다가올 나의